일본의 한 버스 정류장, 누군가가 버스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하지만 5분, 10분, 심지어 1시간이 지나도 버스가 오지를 않아요. 그런데 이 버스의 시간표는 더 이상합니다. 12시 점심시간, 15시 간식시간. 네, 이 정류장은 치매 환자를 위한 가짜 정류장이에요. 치매 환자들은 집에 있던 중에도 갑자기 집에 가야 해. 라든지 가족을 보러 가고 싶어. 라는 생각이 몰려올 때가 있다고 해요. 이에 근처 정류장에서 아무 버스나 탔다가 실종되는 경우가 있다고 하죠. 버스 없는 버스 정류장은 이런 사고를 막아줍니다. 환자는 정류장에 앉아 기다리는 것만으로도 어느 정도의 안정을 얻을 수 있다고 해요. 그리고 지나가던 주민이 정류장에 머무는 환자를 보고 경찰이나 가족에게 알리면 무사히 집으로 돌아갈 수도 있죠. 그런데 사실 이 가짜 정류장의 원조는 독일입니다. 치매 환자의 배회를 막을 수 있다는 것이 입증되자 영국과 같은 다른 유럽 국가나 일본에도 도입된 거죠. 최근 우리나라에서도 시행되었다고 한다. 이처럼 많은 국가에서 치매 환자를 위한 정책이 펼쳐지고 있습니다. 치매로 인한 사회적 비용은 연간 1.3조 달러가 든다고 추정되고 있죠. 하지만 치매는 단순히 비용 이전에 너무나도 안타까운 증상을 보이는 병이기에 많은 사람들이 진심으로 치료법이 나오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그런데 얼마 전 여기에 희망을 더해주는 연구가 등장했어요. 알츠하이머 진행을 막는 것을 넘어 고장난 뇌세포가 회복되었다는 결과가 발표되었거든요. 심지어 세계에서 가장 권위 있는 학술지 네이처에 실린 논문이죠. 와, 이제 진짜 치료되나? 그런데 몇몇 사람들은 여기서 흠칫하곤 합니다. 과거에도 네이처에 실린 논문이 치매를 정복할 수 있다. 라는 희망을 줬지만 이게 조작으로 드러난 적이 있었거든요. 이는 미국판 황우석 박사 사건이라고 불리기까지 했죠. 먼저 알츠하이머가 어떤 병인지부터 살펴보겠습니다. 알츠하이머는 치매를 일으키는 주요 원인이에요. 엥, 둘이 같은 거 아니었어? 아니요, 치매는 증상이고 알츠하이머는 병입니다. 그러니까 알츠하이머 외에도 파킨슨병, 알코올성 치매, 혈관성 치매 등 여러 병이 치매를 유발할 수 있는 거죠. 국민건강보험에 따르면 거의 100여 가지의 질환이 치매를 일으킬 수 있다고 합니다. 진짜 많구나. 하지만 대부분의 치매는 알츠하이머로 인해 발생해요. 전체 치매 환자 중 60에서 70%라고 하죠. 그럼 알츠하이머는 왜 걸리는 거예요? 아직 정확한 원인은 밝혀지지 않았습니다. 다만 주요 원인으로 꼽히는 것들이 있는데요. 먼저 아밀로이드 베타입니다. 우리 세포막에는 APP라는 단백질이 있어요. 이걸 감마 시크리테이스와 알파 시크리테이스라는 효소가 예쁘게 자른다면 별다른 문제가 일어나지 않습니다. 오히려 이 조각이 신경세포 성장도 돕고 회복도 돕고 세포가 신호를 주고받는 것도 돕는 등 여러모로 유용하게 쓰이기도 하죠. 그런데 가끔 알파 대신 베타 시크리테이스가 비켜, 내가 잘라볼 거임. 할 때가 있어요. 문제는 얘가 정말 못 자른다는 겁니다. 불편. 여기서 이 애매하게 작은 조각 있죠? 이걸 아밀로이드 베타라고 부르는데요. 이게 끈적끈적하다 보니 서로 잘 달라붙어요. 그럼 점점 뭉쳐서 플라크라고 하는 큰 덩어리를 형성하죠. 딱 봐도 문제를 일으킬 것처럼 생겼군. 그죠? 이 플라크는 신경세포막에 구멍을 내거나 이용균형을 깨트려 세포를 손상시키거나 신경세포끼리 신호를 주고받는 걸 막는 등 온갖 민폐를 끼칩니다. 이로써 뇌가 점점 망가지는 거죠. 면역세포 뭐하냐? 이거 안 없애고. 면역세포가 플라크를 공격하기는 해요. 특히 미세하교 세포가 달라붙어서 제거하려고 하는데요. 문제는 완전히 없애지 못하고 오히려 당해서 미세하 교세포가 염증물질을 뿜뿜하고 다니게 된다는 거예요. 뭐 좀 고쳐보려고 하다가 오히려 더 망치는 격이죠. 이런 아밀로이드 베타와 함께 주요 원인으로 꼽히는 건 타우 단백질입니다. 우리 세포에는 미세소관이라고 하는 도로가 있어요. 이 위에서는 여러 운동 단백질들이 물질을 들고 걸어다니죠. 뭐야, 진짜로 걸어다니잖아. 이렇게 귀여운 단백질들이 잘 걷기 위해선 도로가 튼튼해야겠죠. 미세소관이 안정성을 유지하도록 도와주는 게 바로 타우 단백질입니다. 그런데 이 타우 단백질이 변형되면 미세소관에 붙지를 못하고 아까 본 아밀로이드 베타처럼 자기들끼리 뭉쳐서 덩어리를 만들어요. 이로 인해 신경세포가 파괴되는 거죠. 왜 다들 뭉치는 거야? 이 두 단백질 외에도 혈관 이상, 신경전달 물질 이상, 산화 스트레스 등 여러 요인이 알츠하이머의 원인으로 제시되고 있습니다. 하나의 명확한 이유가 있기보다는 여러 요인이 복합적으로 작용해 병이 발생한다는 게 주된 시각이죠. 그러던 2006년 알츠하이머의 진짜 원인을 찾았다. 라는 논문이 등장합니다. 아까 봤던 애매한 조각 아밀로이드 베타가 사실 여러 모양이 존재하고
존재하거든요. 이 중 아밀로이드 베타스타 56이 기억장애를 유발한다는 내용이었죠. 즉 이걸 없애면 알츠하이머를 치료할 수 있다는 겁니다. 이 논문은 정말 큰 파장을 일으켰어요. 이제 세계의 여러 알츠하이머 연구진들은 아밀로이드 베타스타 56을 없애기 위한 싸움에 돌입했습니다. 그렇게 여러 후속 연구가 진행되고 제약회사들은 이물질을 타겟으로 하는 약을 만들기 위해 고군분투하죠. 관련 연구에 몇백, 몇천억 원 규모의 자금이 투입되었습니다. 그런데 뭔가 좀 이상했어요. 다른 과학자들이 똑같은 실험을 해봐도 같은 결과를 얻기가 너무 어려웠거든요. 또한 제약회사들이 만들어낸 약도 효과가 기대에 미치지를 못했고요. 그렇게 16년이 지난 어느 날 한 젊은 과학자가 나타납니다. 이 논문은 조작이요. 그의 이름은 매튜 슈레그. 매튜는 변호사의 의뢰를 받아 알츠하이머 신약 시무팔람의 조작 가능성을 조사하고 있었어요. 그리고 그 과정에서 실제로 중복되거나 변형되었다고 보이는 증거를 찾아내 이를 FDA와 미국 국립보건원에 전달했죠. 물론 제약회사는 이를 전면 부인했고요. 그런데 이 조사를 하던 중에 정말 엄청난 걸 발견합니다. 알츠하이머 연구에서 가장 유명한 아밀로이드 베타스타 56 논문에서도 마치 이미지를 조작한 듯한 부분이 보였거든요. 여러 검증을 거치며 그의 의심은 점점 확신으로 바뀌었습니다. 마침내 그는 논문이 조작되었다는 증거를 모아 세상에 공개했죠. 과학계는 순간 얼어붙었습니다. 만약 조작이 사실이라면 16년 동안 투입된 막대한 돈, 시간, 인력이 모두 물거품이 되는 셈이니까요. 하지만 안타깝게도 조사가 진행되면서 해당 논문이 실제로 조작된 데이터와 이미지를 사용했다는 것이 밝혀졌습니다. 그렇게 이 연구는 2024년에 철회되죠. 이때 한 노벨상 수상자는 수많은 연구비와 연구자들의 노력이 낭비되었다. 라는 말을 남기기도 했습니다. 이 사건으로 인해 과학계는 큰 상처를 받았지만 연구를 멈추지는 않았어요. 오히려 기존의 잘못된 데이터를 제외하고 더 신중하며 날카롭게 검증을 진행했죠. 그렇게 얼마 전 새로운 알츠하이머 치료 방향을 제시하는 논문이 나온 겁니다. 워낙에 흥미로운 내용이라 정말 크게 화제가 되는 중이고요. 이번 건 뭐가 다른데요? 하버드 의대를 중심으로 미국 공동연구팀이 조사를 해봤더니 알츠하이머 환자의 뇌에서 리튬 농도가 유의미하게 낮다는 사실을 발견했어요. 리튬은 배터리에서 주로 볼 수 있는 원소죠. 우리의 뇌 속에도 리튬이 소량 들어있습니다. 그런데 알츠하이머 환자의 뇌 속에서는 아밀로이드 베타 단백질이 이 리튬을 잡아먹었던 거죠. 이에 과학자들은 알츠하이머 생쥐에게 리튬을 주입해봤는데요. 그랬더니 단순히 병의 진행을 늦추는 것을 넘어 뇌가 더 젊고 건강한 상태로 회복된 거예요. 바로 리튬 사러 간다. 잠깐, 그냥 리튬을 먹는다고 해서 효과가 있는 게 아닙니다. 오히려 위험해질 수도 있어요. 일단 현재는 동물 실험 단계에 불과합니다. 사람에게도 같은 효과를 보일지는 아직 모르는 거죠. 수많은 검증을 거쳐야 실제 약이 개발될 수 있는데 지금은 그 초입 단계에 불과해요. 갈 길이 멀구나. 그리고 만약 리튬을 먹는다고 해도 어차피 아밀로이드 베타가 다시 잡아먹어 버려요. 즉 크게 효과가 없는 겁니다. 따라서 이 실험에서도 리튬을 여러 형태로 변형해가며 아밀로이드 베타가 가장 안 먹는 형태가 오르트산 리튬이라는 걸 찾고 이걸 넣어준 거예요. 그리고 무엇보다도 리튬 섭취에는 손떨림, 신장 손상, 갑상선 기능 저하, 부정맥 등 여러 부작용이 있으니 임상 실험 결과가 나오고 약이 나올 때까지는 기다려야 합니다. 얼른 나왔으면 좋겠다. 그런데 알츠하이머도 유전이라고 하던데요? 네, 알츠하이머도 유전적 영향이 있습니다. 알츠하이머는 가족성과 산발성으로 나뉘는데요. 여기서 가족성은 유전자의 영향이 매우 커요. 한마디로 유전병인 거죠. 가족성 알츠하이머를 일으킨다고 알려진 유전자는 APP, PSEN1, PSEN2 등이 있는데요. 해당 유전자들은 아밀로이드 베타 단백질을 촉진합니다. 따라서 이 유전자를 물려받으면 발병 위험이 높아지는 거죠. 보통 가족성 알츠하이머는 40에서 50대의 증상이 시작되는데 매우 드물게 그 아래 연령에서 나타나는 경우도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가족성 알츠하이머는 전체 환자의 1% 정도로 매우 드문 사례예요. 대부분의 알츠하이머는 산발성이죠. 유전자의 영향도 있지만 환경적 요인, 생활 습관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하는 겁니다. 그럼 산발성 알츠하이머와 관련된 유전자는 뭐냐? 바로 아포이 유전자입니다. 아포이는 엡실론2, 엡실론3, 엡실론4 이렇게 세 가지의 대립 유전자를 가지고 있어요. 여기서 엡실론2는 알츠하이머 발병 위험을 낮추고 엡실론3는 보통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마지막으로 엡실론4는 발병 위험을 높이죠. 가장 흔한 건 엡실론3입니다. 전체 인구의 60에서 70%가 엡실론3를 2개 가지고 있다고 해요. 그런데 만약 엡실론4를 하나 가지고 있다면 알츠하이머 위험이 2배에서 3배 높아집니다. 만일 2개 모두를 엡실론4로 가지고 있다면 발병 위험이 10배 이상 높아지고요. 이와 반대로 엡실론2를 하나 가진 사람은 알츠하이머 발병 위험이 낮다고 합니다. 만약 2개를 모두 가진다면 정말 대폭
대폭 줄어들고요. 일부 연구에서는 발병 사례를 찾기가 어려웠다고 할 정도입니다. 진심 부럽다. 하지만 유전자가 발병을 결정짓는 건 아니에요. 단지 가능성을 높이거나 낮출 뿐입니다. 환경이나 생활 습관도 중요한 영향을 미치거든요. 그럼 어떻게 해야 걸릴 확률이 낮아지지? 알츠하이머를 비롯해 치매를 일으킨다고 알려진 환경 요인은 정말 많습니다. 그 중에서도 흡연, 당뇨, 운동 부족처럼 역시나스러운 것도 있지만요. 조금 의외의 것들도 있어요. 먼저 난청 같은 청각 손상이나 백내장 같은 시력 손상이 영향을 줄 수 있다고 합니다. 이는 시각, 청각 등으로 오는 뇌자극이 줄면서 신경망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이라고 추측되고 있죠. 따라서 귀가 잘 안 들린다면 빠르게 보청기를 사용하고, 눈이 잘 안 보인다면 바로 병원에 가셔서 적절한 치료를 받아야 합니다. 실제로 보청기 사용과 백내장 수술이 치매 발생 위험을 낮춘다는 연구 결과가 있거든요. 다음으로 사회적 고립도 치매를 일으키는 요인이라고 합니다. 이는 정서적 스트레스를 유발할 수도 있고, 청각, 시각과 마찬가지로 여러 자극이 줄어들기 때문일 수도 있죠. 그리고 머리를 자주 부딪히는 것도 위험 요인입니다. 머리를 자주 부딪힐 일이 있나? 축구, 미식축구, 아이스하키처럼 머리에 충격을 자주 받는 스포츠가 대표적이죠. 한 스웨덴 연구에서 남성 프로축구 선수 6,007명을 장기 추적한 결과 치매 혹은 알츠하이머 발생 속도가 1.62배 높았다고 합니다. 이는 헤딩을 하며 계속 머리에 충격을 받았기 때문이라고 하죠. 그러니 골키퍼에서는 별다른 증가가 없었다고 합니다. 비슷하게 영국에서 은퇴 축구 선수를 조사한 결과 헤딩을 많이 한 선수들은 인지장애 위험이 약 3.5배 높았다고 해요. 다음으로 테스토스테론 넘치는 미식축구도 마찬가지입니다. 은퇴 선수들의 사망 원인을 분석해보니 일반인 대비 신경퇴행성 질환 사망 비율이 3배나 높았다고 하거든요. 그중 알츠하이머 그리고 루게릭병으로 알려져 있는 근위축성 측삭 경화증으로 인한 사망은 약 4배에 달했다고 합니다. 하지만 가장 높은 상관관계를 보인 종목은 따로 있어요. 바로 복싱입니다. 치매 발생 속도가 일반인에 비해 아마추어 선수는 3.6배, 프로 선수는 4.1배 증가했다는 보고가 있거든요. 아무래도 머리에 충격을 정말 많이 받는 종목이니까요. 그런데 잠을 안 자도 걸린다던데요? 네, 수면 부족은 알츠하이머 발병 위험을 높인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우리가 깊은 잠에 들면 뇌척수액이 싹 나오면서 세포 사이사이를 청소해요. 앞에서 본 아밀로이드 베타라든지 타우 단백질 같은 노폐물이 싹 씻겨져 나가는 거죠. 그런데 잠을 잘 못 자면 이런 노폐물이 깔끔하게 제거되지를 못합니다. 실제로 하루만 잠을 자지 않아도 뇌 속 아밀로이드 베타 농도가 유의미하게 올라간다고 해요. 그악, 나 어제도 밤샜는데. 물론 아밀로이드 베타가 있다고 해서 무조건 알츠하이머로 이어지는 건 아닙니다. 특히 청년층에서는 아밀로이드 베타가 있어도 큰 문제가 일어나지는 않거든요. 젊으면 제거도 잘 되고 플라크처럼 덩어리를 형성하는 경우도 거의 없기 때문이죠. 보통 문제가 일어나는 건 60대부터입니다. 그래서 고연령층일수록 매일 7에서 8시간의 수면을 유지하셔야 해요. 물론 그렇다고 해서 젊으면 밤을 새거나 잠을 적게 자도 된다는 뜻은 아닙니다. 건강하지 못한 수면은 신체적으로든 정신적으로든 여러 이상을 일으킬 수 있으니까요. 그런데 진짜 고스톱 치면 치매 예방돼요? 네, 고스톱이 완전히 막아주는 건 아니지만 실제로 위험을 낮춰줄 수 있어요. 하지만 꼭 고스톱이 아니더라도 보드게임, 독서, 악기 연주, 글쓰기 등의 인지활동을 자주 한다면 알츠하이머를 포함해 여러 퇴행성 뇌질환 위험도를 낮출 수 있습니다. 즉, 뇌를 많이 쓰면 좋다는 거죠. 여기에 운동, 식습관, 수면, 사회적 활동도 더해지면 정말 좋고요. 헬스 끊고 보드게임 하러 가야겠다. 자, 오늘은 알츠하이머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치매는 환자 본인뿐만 아니라 가족과 사회 모두에게 큰 고통을 주죠. 그만큼 많은 과학자들이 평생을 바쳐 이를 해결하기 위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물론 아직은 갈 길이 멀게 느껴지고 중간에 이를 방해하는 사건도 있었지만요. 언젠가는 치매가 감기처럼 더 이상 두렵지 않은 병이 될 날이 오기를 바랍니다. 그럼 지금까지 몽구였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